현재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우위에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기술력은 그 현대차의 보선 다임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옵티머스의 전략은 다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경쟁사의 로봇을 자국의 대기업의 핵심 공정에는 넣지 않는 게 보통 관례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 테마주라고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로봇 기업이 매출이 있는지 아니면 실증할 관련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하나는 이 로봇이 로봇 밸류체인 상에서 부품인지 아니면 SI 기업인지 완제품 기업인지. 예를 들어서 둘 다 자동차 회사잖아요. 현재는 네네. 뭐 저희의 눈에는 이제 로봇 회사로 보이지만 네. 투자자들은 자, 테슬라 공장에 네. 옵티머스가 투입이 된 것과 네네. 현대차 공장에 아틀라스가 투입이 돼서 딱 일을 시작했을 때 네네. 생산성 또는 뭐 효율성, 네. 가성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현재는 어디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이제 짧은 시견으로 봤을 때는 현재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우위에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기술력은 그 현대차의 보선 다임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옵티머스의 전략은 다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아직 하드웨어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되지 않았지만 얘네가 자율주행차처럼 다량한 로봇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더 많은 로봇을 생산해서 그 로봇들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휠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로봇의 퍼포먼스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부분에 관점이 있습니다. 성장을 여러 대 그 그렇죠. 데이터들이 모여서 같이 성장하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이세돌과 싸웠던 알파고처럼 네, 맞습니다.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네. 그것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얘기했던 개념인데, 만약 한국에 있는 자율주행 한 대가 뭔가를 학습을 했어요. 그게 중앙의 데이터 센터로 모이게 되고요. 그 센터에서 모인 그 데이터가 얘가 한국에서 학습했던 데이터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플라이힐 효과를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테슬라의 어떤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국내 제조업체들이 중국 로봇을 수입해서 네, 현재 있는 기술 노하우를 소프트웨어를 탑재해가지고 네. 공장에 사용하는 요게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PC나 스마트폰에서 우려했던 보안의 문제와 네. 또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만든 안드로이드형 로봇을 B라는 제조 공장에 투입을 했을 때 네네. B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노하우를 얘네가 다 중앙 서버로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네네. 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겠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경쟁사의 로봇을 자국의 대기업의 핵심 공정에는 넣지 않는 게 보통 관례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은 상황 인지, 피지컬 AI 기반의 휴머노이드는 전체 상황을 인지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공정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더라도 이 부분이 중국 거냐 아니면 타 경쟁사 거냐에 따라서 이 공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서 이제 공정에 노출되더라도 경쟁력에서 이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공정들은 아마 도입이 될 것 같고요. 핵심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더 보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직 계열화 형태의 자체적인 뭐 소형이든 어쨌든 적합한 피지컬 AI를 만들 수 있는 그룹들이 좀 유리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대차를 더 우위에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일반 뭐 중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강한 제조 업체들이 많은데 네. 그럼 그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부는 로봇을 쓰고 그 핵심 코어는 그러면은 피지컬 AI 투입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핵심 코어 관련된 그런 공정에 대한 부분은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서 보안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리고 경쟁사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뭐 바라보곤 있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신뢰도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지 그 회사 제품의 로봇을 구매를 하겠네요.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통신 시장이랑 되게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도 이제 수많은 로봇 업체가 있고 정부도 좀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로봇을 선정을 했잖아요. 네. 지금 그 정부 육성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네. 작년에 덴마크나 일본에서
한국의 정부 육성 방향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로봇 관련된 5개년 계획을 로봇법을 2008년도부터 만들어서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중국에서도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일본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자기의 이제 어떤 로봇 정책으로 흡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 로봇 정책을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산업에 저변 확대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통해서 매년 5년마다 로봇 육성 관련된 부분들을 전주기적으로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모든 생태계에 어떤 육성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K 휴머노이드 연합 관련된 부분의 정책을 펼쳐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결과 1차적인 결과물로 올해 CES 때 K 휴머노이드나 맥스 얼라이언스 기반으로 해서 그런 그 생태계를 보여주는 부분을 보여줘서 그 현장에 있는 외신들이나 아니면은 그 바이어들한테 인상적인 부분을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첫째, 2008년부터 로봇법이랑 이제 네. 진행을 했는데 단계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 뭘 했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중점이었고 요거 좀 단계를 설명해 주시고 이번 CES에서 공개한 생태계가 네네. 어떤 모습인지 어떤 네네. 의미가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이게 로봇을 육성할 때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인재가 없고 기반이 없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기반, 로봇 관련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 5년의 계획은 표준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문화 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기반 구축 관련된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로봇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지금 중국이 관련된 뒤따라서 보급 확산하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먼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봇들, 제조부터 서비스 로봇까지 다양한 현장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또 계획을, 지금도 그건 이어지고 있지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생산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맥스 얼라이언스, 산업부가 가장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맥스 얼라이언스 기반 아래 제조를 AX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조 AX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로봇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같은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AI가 이렇게 덧붙여진 개념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산업하면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 안에 아까 일본처럼 소부장 많은 부품들도 만드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기업들을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로봇 피지컬 AI 시대에 각광받을까요?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로봇에서 이 가장 비용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감속기와 서버모터 부분입니다. 감속기라 서버모터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구동 부분과 다릅니다. 로봇이 어떤 현장에서 힘을 내게 하려면은 그 기어박스 같은 감속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모터나 일반 모터 같은 경우는 전기를 넣어서 모터를 돌리는 부분은 수준이지만 로봇이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려면 정확한 움직임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또 멈춰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서버 모터거든요. 이 부분에서 핵심을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국산화 관련된 부분을 정부의 어떤 지원 아래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BB테크라든지 뭐 SPG라든지 그다음에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로보티즈도 그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또 전 세계에서 그런 어떤 실증 단계에서 또 많이 쓰이는 그 관절 네, 액추에이터가 맞습니다. 관절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로봇 관련 부품 소부장과 국내의 이 기술력은 많이 벌어져 있나요? 아니면 근접한 수준인가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근접했고 국산화도 이제 달성했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일본은 제조 로봇의 어떤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제조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고부가 가치에. 그 고부가 가치라고 하면 아까 뽑기 형태의 직교좌표 로봇보다는 이 보고처럼 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형태의 로봇은 일본이 가장 잘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감속기와 서브모터는 일본산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실증 실험과 상용화를 이미 다 끝난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라인업은 아직은 크진 않아서 계속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서브 모터가 정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양, 사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이 뭐 다양해질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전시회를 가면 걔네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감속기와 서버 모터의 토크 힘, 그 다음에 내구성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무게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반 중량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전시회 때마다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는 시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속기라는 건 또 저야 이렇게 살짝 잡지만 감속기 성능이 떨어지면 얘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잡을 때. 정확한 힘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감속기와 서버 모터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피지컬 AI가 탑재된 형태의 로봇들이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될 텐데 어떤 기업의 어떤 형태의 로봇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아 어느 게 뭐 도입했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단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전통적인 로봇 관련된 부분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미 AI는 우리가 이제 쉽게 볼 때 청소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산업 현장에서의 그렇죠.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사람과 일자리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자동화 로봇,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통 로봇들이 인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서 하는 그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양팔형 로봇,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처럼 두 발로 걷지는 않지만 바퀴를 가지고서 이제 사람 손을 가지고 하는 매니플레이터, 양팔형 그 매니플레이터라고도 하거든요. 또는 양팔형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이제 산업 현장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의 기업들이 그런 시제품들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1인 1가구 1로봇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전에 이제 기자님과 이제 같이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가졌을 때 2005년도에 1가구 1로봇 시대를 갖자 하는 부분들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청소 로봇도 비싸서 못 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품질도 낮고. 근데 이미 청소 로봇은 가정에 한 대, 또 두 대씩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됐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같은 형태가 네. 가정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질문을 받아들이면은 아직은 좀 먼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이것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그다음에 애질리티 로보틱스가 한국에서 회의를 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가정에서 쓰이는 부분은 특히 안전 이슈가 크게 가장 걸려 중요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돌봄이 필요한 이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같이 공생하려면은 안전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안전이나 신뢰성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제 확보되어야 어떤 부분에 어떤 시장 진입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업 현장은 단순한 부분들의 약간의 변수지만 가정은 어마어마한 변수에 다 다른 상황이 네, 될 맞습니다. 것 같고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쓸 때 네네. 식탁 의자 다 식탁 위에 올려놔야 네. 되잖아요. 네네. 이게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정에 좀 녹아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아직 좀 걸릴 것 같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 관점에서 로봇이란 이름 달고 업종이 로봇이면 지금 주가가 막 축축축 네,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관심을 받을 거고 투자를 네. 하실 때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구분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로봇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어디에 로봇을 투자를 해야 돼? 어느 로봇에 투자해야 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네네. 근데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5년부터 10년도 당시를 보면은 그때도 로봇 테마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고 합니다. 단순히 로봇 테마주라고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로봇 기업이 매출이 있는지 아니면 실증할 관련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하나는 이 로봇이 로봇 밸류체인 상에서
부품인지 아니면 SI 기업인지 완제품 기업인지 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투자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좀 더 긴 호흡, 어떤 로봇 기술의 어떤 발전의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로봇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다수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봤던 로봇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성공한 로봇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로봇을 제작한 기업, 유튜브에서 시연을 보여준 제작한 기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실제로 이 기업이 현장에 어떻게 투입했는지,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어떤 기사들도 또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또 공표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매출 관련된 정보들도 인터넷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좀 약간 과열된 부분이 있는데요. 관심이. 근데 이 과열된 관심이 투자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 기업 중에 승자, 좀 어떤 이 해자를 만들 수 있는 기업, 다른 기업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고 그 기업들이 이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주도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 흐름들이 모두 계속 이어질 거냐 하는 부분은 약간은 좀 회의적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해자를 만드는 기업들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피지컬 AI가 붙으면서 로봇의 어떤 유용성, 그다음에 로봇의 활용성, 로봇의 어떤 사용 편의성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다라면 네. 거기에 합류돼 있거나 요즘 그런 쪽에서 또 활성화되고 있는 회사나 기업군을 좀 알려주시는 부분은 어떨까요? 구체적인 회사 기업을 이제 특정 기업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그 산업부에서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기업 다수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연합체가 단순히 그냥 모임을 하는 위한 연합체가 아니라 제조의 어떤 생산성 강화, 피지컬 AI 기반으로 생산성 강화에 대한 목적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를 매칭하는 부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맥스 얼라이언스 아래 또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K 휴머노이드 연합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동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기업들 중에 실제로 매칭이 돼서 현장에 쓰이는 로봇들이 작년부터 그다음에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뉴스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합체 두 개의 구성원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럼 네네.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 연합 안에 내가 혼자 할 거야 이런 느낌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현대차, LG나 이런 대기업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맞습니다. 또 대기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기업의 생태계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최근에 대기업들도 이 시장을 혼자만으로 이렇게 뭔가 육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에 같이 편입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거는 그 두 가지의 지금 공동체 로봇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두 연합체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로봇 관련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만나서 네. 대화를 나눠보니까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구체적인 로봇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또 출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